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다음 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전면 해제됩니다. 50인 이상이 모이는 야외 집회에 참석하거나 공연, 스포츠 경기를 관람할 때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국민의 97%는 감염이나 백신 접종을 통해 코로나19 항체를 보유하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국민 10,000명을 대상으로 한 항체 양성률 조사 결과 나타난 건데 조사 과정에서 미확진 감염자도 상당수 있는 걸로 드러났습니다. 거브레수스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이 코로나19 대유행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언론 인터뷰에서 그는 코로나19 약물 구하기가 어려운 가난한 국가에서 팬데믹 종식은 먼 이야기며 더 치명적인 변이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불의 골이라 불리는 환태평양 곳곳에서 연일 지진이 일어나는 가운데 멕시코에서 규모 6.8의 강진이 또 발생했습니다. 멕시코 당국은 이번 지진을 지난 19일 발생한 규모 7.6 지진의 여진으로 보고 있는데 최소 2명의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아날로그 문화를 상징하는 추억의 종이 우표가 디지털 기술과 결합해 새롭게 변신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 국내 최초로 NFT 우표 14점이 제작됐고 3차원 비주얼과 목소리를 재생하는 우표도 잇따라 선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실외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전면 해제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현재 50인 이상이 모이는 야외 집회나 공연, 스포츠 경기 관람 시에 마스크를 반드시 쓰도록 한 것을 다음 주 월요일부터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상대적으로 낮은 실외 감염 위험을 고려한 것이며 실내 공간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됩니다. 실내 착용 의무 완화는 유행 상황과 효과 등을 분석하고 완화 기준과 범위, 시기 등을 더 논의해서 결정키로 했습니다. 우리 국민의 약 97%는 백신 접종과 자연 감염으로 인해 코로나19 항체를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 발언에서 국민 10,000명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항체 양성률 조사에서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자연 감염으로 인한 항체 양성률은 약 57%로 같은 기간의 확진자 누적 발생률 38%보다 19%포인트 높게 나타났다며 이는 상당수의 미확진 감염자가 존재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항체 수준 변동에 대한 장기 추적 조사를 하는 등 데이터를 지속해서 축적해 대책 수립에 활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거브레수스 세계보건기구 WHO 사무총장은 코로나19 대유행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거브레수스 총장은 현지 시간 22일 온라인 브리핑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해 끝이 보인다고 해서 끝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그는 특히 백신 접종률이 낮고 코로나19 약물에 접근하기도 어려운 가난한 국가에서 팬데믹 종식은 아직 먼 이야기라고 지적했습니다. 거브레수스 총장은 더 치명적인 변이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8일 CBS 방송에 출연해 코로나19 관련 문제가 있고 연관해 많은 일을 하고 있지만 팬데믹은 끝났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현지 시간 22일 오전 1시 16분쯤 멕시코 서부 미초아칸주에서 규모 6.8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진앙은 미초아칸주 우루아판시에서 남남서쪽 110km 지점이며 수도 멕시코시티에서는 서쪽으로 약 410km 지점입니다. 강한 흔들림은 수도 멕시코시티를 비롯해 중부 지역에서 주로 감지됐고 인근 할리스코주와 콜리마주에서도 건물 다수가 흔들렸습니다. 멕시코시티 당국은 이번 지진으로 멕시코시티에서 최소 2명이 사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초아칸주 우루아판에서는 BBVA 은행 건물 등이 파손됐고 미초아칸주와 게레로주를 해안과 잇는 고속도로에서도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멕시코 당국은 이번 지진은 지난 19일 2명의 사망자를 낸 규모 7.6 지진의 여진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단풍을 볼 수 있는 곳은 강원도 설악산인데요. 최근 일교차 큰 가을 날씨가 이어지면서 설악산 정상부터 붉은 단풍이 물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다음 주에는 산의 20%가 물드는 첫 단풍기에 접어들 걸로 전망됩니다. 정혜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파란 가을 하늘 아래 산 정상 곳곳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아직 수줍게 모습을 드러내는 수준이지만 가을을 알리는 단풍이 반갑기만 합니다.
최근 찬 공기가 유입되며 맑고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진 탓에 대청봉 정상부터 붉은 물이 들기 시작한 겁니다. 대청봉에서 좀 동쪽 방향으로 좀 해가 좀 일찍 받는 방향은 그렇게 물이 들어 있습니다. 설악산 단풍은 주말 사이 빠르게 산 아래로 확산하겠고 다음 주 중반에는 산의 20%가 물드는 첫 단풍기에 접어들 전망입니다. 이후 10월부터는 설악산 단풍이 절정기를 맞고 내륙에서도 첫 단풍이 시작하는 등 본격적인 단풍철이 시작되겠습니다. 북한산은 10월 17일, 내장산은 10월 24일, 지리산도 10월 14일에 첫 단풍이 들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올해 가을은 일교차가 크게 나면서 단풍색이 어느 해보다 고울 것으로 보여 다음 달부터는 전국 곳곳에서 형형색색으로 물든 가을산의 모습을 감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한 주간 가장 주목받은 과학 소식을 되돌아보는 사이언스 핫5 시간입니다. 네, 이번 주에는 어떤 이야기가 시청자들의 주목을 받았는지 양회영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5위부터 알아볼까요? 네, 이 5위는 중입자 치료센터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이제 문을 열 계획이 알려진 소식인데요. 네. 이 중입자 치료기는요, 빠르고 간단하게 암세포를 죽이는 치료법입니다. 후유증도 적어서 이 꿈의 암 치료기다 이렇게 불리고 있는데 우선 이 모습을 먼저 살펴보면요, 네. 이 과학 실험에 쓰이는 방사선 가속기와 비슷한 모습을 네. 하고 있습니다. 이 보시면 아시겠죠? 이 대신 전자나 수소 이런 입자를 쓰는 게 아니라 탄소 입자를 쓰는 점이 다릅니다. 이 탄소 입자를 빛의 80% 속도로 가속을 한 뒤 암세포를 공격하는 원리인데요. 이 가속한 탄소 입자가 암세포에서만 에너지를 폭발시켜서 암세포 속 DNA를 끊어 이 암세포를 사멸시켜 치료를 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더 해드릴게요. 풍선 10개 가운데 7번째에 만약 암세포가 있다면 기존 엑스레이 치료는 앞에 6개를 다 터트린 뒤에 암세포를 공격합니다. 하지만 중입자 치료의 경우에는 7번째 풍선인 암세포만 골라서 터뜨릴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예. 이 중입자 치료기는 수술이 어려운 두경부암이나 생존율이 낮은 폐암, 췌장암 등의 효과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현재 중입자 치료기는 일본과 독일 등 6개 나라에서 15개가 운영 중이라고 합니다. 연세의료원이 지난해 중입자 치료센터 건물을 완공을 했고 최근 장비 설치까지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세계 16번째 운영을 앞두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6개월 정도 미세 조정과 시험 가동을 거친 뒤 내년 봄 실제 치료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연세의료원은 치료 효과가 좋은 이 전립선암 환자부터 치료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하면서 이 중입자 치료기의 도입으로 5년 생존율이 30% 이하인 3대 난치암의 생존율이 지금보다 2배 이상 끌어올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전립선암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환자가 가장 빠르게 늘어나는 암이라고 하는데 환자들한테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얼른 상용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4위는 지진 관련 소식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주 강력한 지진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났는데요. 우선 먼저 타이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건물이 무너지는 건 물론이고 도로 곳곳이 갈라지는 등 피해가 속출했는데요. 지난 17일 규모 6.4, 지난 18일은 규모 6.8의 강진이 두 차례 연달아 일어났고요. 또 규모 5 안팎의 여진 또한 잇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또 19일에는 태평양 너머 멕시코에서도 대형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 지진의 규모는 7.5로 올해 일어난 전 세계 지진 가운데 두 번째로 강한 정도였는데요. 네. 신기한 건 5년 전인 2017년 9월 19일에 규모 7.1의 강진이 또 1985년 9월 19일에는 규모 8.1의 강진이 멕시코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멕시코에서는 매년 9월 19일에 이 지진 대피 훈련을 해왔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올해도 지진 대피 훈련을 했는데 이 훈련이 끝나고 1시간도 안 돼서 진짜 지진이 또 발생했던 겁니다. 아, 예. 이 멕시코인들에게 9월 19일은 거의 지진 공포의 날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이 타이완과 멕시코 모두 이 환태평양 조산대, 그러니까 불의 고리에 속한 지역들인데요. 이 불의 고리가 원래는 이 전 세계의 화산의 75%가 몰려 있고 지진은 거의 90%가 이곳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이번 타이완과 멕시코
이 지진으로 인해서 불의 고리가 요동치는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네. 하지만 전문가들은 타이완과 멕시코 지진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 시기가 일치한 거지 뭐 단층대가 서로 연결돼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다음은 3위도 살펴볼게요. 3위는 모발 이식과 관련한 소식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탈모로 고민인 분들 뭐 굉장히 많으실 텐데 이런 분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될 만한 연구 성과가 나왔습니다. 네. 이 국내 연구진이 바로 머리카락을 두피에 손쉽게 심을 수 있는 생체 성분의 특수 접착제를 개발한 건데요. 이 모발 이식은 탈모를 치료하는 아주 직접적인 치료법이죠. 하지만 모낭을 옮겨 심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식이 가능한 수량이 지금까지는 굉장히 한정적이었습니다. 이번에 개발을 한 건 모낭이 없어도 머리카락을 이 두피에 단단히 심을 수 있는 기술인데요. 핵심은 생체 친화 물질로 만든 특수 접착제입니다. 탄닌산과 의료용 실을 재료로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이 탄닌산은 우리가 흔히 와인을 마실 때 느끼는 떫은 맛을 내는 성분입니다. 뭐 과일 껍질이나 견과류 등에 있는 이 폴리페놀의 한 일종이라고 하는데요. 이 탄닌산 자체가 접착력이 강해서 다른 물질과 빠르게 결합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왜 와인을 마시고 떫은 맛을 느끼는 것도 이 네. 탄닌산이 혀에 달라붙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개발한 이 특수 접착제는 가열했다 또 식히는 과정을 반복했을 때 접착력이 크게 올라가는 특징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 쥐 피부에 모발을 심고 이 심은 모발에 3가닥만 당겼어도 쥐의 몸 전체가 끌려올 정도로 피부에 굉장히 단단히 고정됐다고 합니다. 네. 이식한 모발을 한 달 뒤에 생착률을 살펴를 봤는데 돼지 피부에서 한 80% 정도 생착을 해서 쥐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이 사람과 달리 쥐 피부는 이 피부 바로 밑에 근육이 있기 때문에 이식한 모발이 오래 견디질 못했지만 사람의 피부층과 유사한 돼지에서는 강력한 생착력을 확인한 겁니다. 이 또 접착제 성분은 14일이 지나면 모두 분해돼서 이 몸 밖으로 배출되는 것도 확인이 됐고 염증 반응도 거의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모낭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이식한 뒤에 머리카락이 자라지는 않는데 그래도 빠지더라도 여러 번 반복해서 심을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또 사람 피부와 유사한 돼지 피부에서 수개월 정도 빠지지 않고 유지되는 것도 연구팀은 확인했다고 합니다. 네. 이 연구진은 생착률 등을 지금보다는 더 높여야 되기 때문에 임상 돌입까지는 한 2년 정도 더 걸릴 것으로 보고 있고요. 임상 기간은 1년에서 한 1년 반 정도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빠르면 3, 4년 뒤에 이 기술이 상용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머리카락이 자라지는 않지만 손쉽게 탈모를 보완할 수 있으니까 아주 큰 관심을 받았던 소식이었고요. 자, 다음 2위는 개량 백신 접종 관련 소식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대응하기 위해서 미국 모더나 사가 개발한 이 코로나19 개량 백신이죠. 이게 이제 접종이 다음 달 11일부터 시작됩니다. 이번에도 면역 저하자와 또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의 입소자, 종사자, 또 60세 이상 고령층 등 이 고위험군부터 접종을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네. 오는 27일부터 사전 예약이 시작이 되고 다음 달 11일부터 접종할 수 있다고 합니다. 기초 접종을 마친 일반 성인 역시 다음 달 11일부터는 이 자녀 백신으로 당일에 개량 백신을 접종할 수 있다고 합니다. 뭐 3차 접종이어도 되고 4차 접종이어도 되는데 이 단지 마지막 접종일로부터 또 혹은 확진을 받은 날로부터 한 넉 달 정도는 지나는 게 좋다고 합니다. 또 이번 주부터 2회 접종 대상자를 시작으로 한 이 독감 백신도 시작이 됐잖아요. 네. 이 지난주 독감 의심 환자 수가 외래 환자 1000명당 4.7명으로 다시 유행 기준인 4.9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와 독감의 동시 유행 우려는 한풀 꺾인 상태인데요. 또 조금 전에 전해드렸지만 전국 단위 대규모 혈청 역학조사에서 우리 국민의 97%가 코로나19 항체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잖아요. 예. 이 항체 양성률이 97%가 됐기 때문에 이제 안전하다, 또 백신 추가 접종은 필요 없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항체는 시간이 지나면 줄어들고요. 또 새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날 수도 있는 만큼 여전히 백신 접종의 필요성은
남아있는 상태인데요. 이 뭐 팬데믹의 끝이 오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올겨울 이 재유행이 또 한 번 예측이 되고 있는 만큼 고위험군은 물론이고 일반 성인들도 이 백신 접종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네, 팬데믹의 끝이 아직 오지 않았다는 점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 같고요. 끝으로 이번 주 가장 주목받은 소식은 뭘까요? 네, 이 우주선으로 소행성을 충돌시켜서 궤도를 변경하겠다는 인류 최초의 지구 방어 시험이 이번 주 가장 주목받은 소식 1위에 차지했습니다. 이 마치 영화 속 한 장면 같은 이 시험은 우리 시각으로 다음 주 화요일 오전에 이뤄질 예정인데요. 이 나사의 우주선 다트가 초속 6.6km의 속도로 이 소행성 디모르포스에 충돌하는 실험입니다. 우주 공간에서 뭐 당구 게임이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예. 이 소행성 충돌 시험을 시도한다는 것 자체도 물론 특별하고 주목을 받았지만 이 우주선과 소행선의 충돌 과정을 생중계한다는 점도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이 생생한 장면을 담아낼 주인공은 다트 우주선에 실려서 우주로 함께 날아간 큐브 위성 리시브 큐브인데요. 이 리시아 큐브죠. 리시아 큐브는 지난 11일 다트에서 분리가 됐고요. 현재 디모르포스에서 한 55km 떨어진 지점까지 접근을 해서 촬영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리시아 큐브는 충돌 2, 3분 후 이 디모르포스에 접근을 해서 촬영하는 것으로 프로그램이 돼 있는데 충돌구와 파편들을 촬영을 하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촬영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 나사의 계획에 따르면 이 디모르포스의 다트를 충돌시키면 이 공전 속도가 한 1% 이상 단축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예. 이 충돌 충격으로 약 100톤의 암석 물질이 산산이 흩어지면서 디모르포스의 약 10m 크기의 그 충돌구가 생길 것으로 예상이 예. 되고 있고 이렇게 되면 공전 궤도가 이 모천체인 디니보스에서 좀 더 가까운 방향 쪽으로 바뀔 것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다트 미션은 지구 충돌 위협이 있는 소행성으로부터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 이 소행성이 멀어지게 하는데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하는 게 이번 미션의 목표인데요. 이번 시험에 만약 성공하게 되면 디모르포스는 인류가 궤도를 강제로 바꾼 첫 번째 소행성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27일 아침이잖아요. 네. 이 실험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실험 결과가 정말 궁금해집니다. 자, 이렇게 양우영 기자와 함께 한 주간 가장 주목받은 소식을 모두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요즘은 손편지가 거의 없어지면서 우표를 찾아보기 힘들게 됐는데요. 아날로그 문화를 상징하던 종이 우표가 디지털을 만나 새로운 가치로 사람들을 다시 찾아왔습니다. 최소라 기자가 소개합니다. 35년째 우표를 수집하고 있는 김용진 씨. 난초를 좋아해 난초가 그려진 우표를 하나둘 모으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수집한 우표가 이제는 수만 장이 되었습니다. 모은 우표 한 장 한 장은 김 씨에게 분신처럼 소중합니다. 우리 조카가 태어났을 때 제가 이 우표를 붙여서 편지를 보내가지고 환영한다고 제가 이 조카한테 편지를 보냈던 게 있습니다. 이 우표 붙였어요. 예. 그 이 우표도 기억이 남네요. 예. 오인균 씨는 발행된 지 100년도 넘는 우표들을 전문적으로 수집하고 있습니다. 경매에서 낙찰받은 국내 최초의 우표부터 외국에서 직접 구해온 1800년대 우표까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를 자랑합니다. 아버지가 옛날 이거 모으신 것도 있고 일본에 또 자료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랑 또 우표 모으러 일본을 또 간 적도 있고. 이렇게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는 우표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 우정사업본부는 우표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 국내 최초로 NFT 우표 14점을 선보였습니다. 우표의 디지털 이미지에 고유값을 부여했기 때문에 위변조가 불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아직 NFT 우표를 공식 판매하는 건 아니지만 앞으로 활용처를 모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보안 측면에서도 강점이 있는 그래서 앞으로 NFT 우표가 많이 유행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NFT 기술을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를 상황을 보고 점차 확대를 해나가려고 합니다. 태블릿 카메라로 우표를 비추자 화면 속에 3차원 우표가 펼쳐집니다. 실제 환경에 가상 환경을 더딥혀 보여주는 증강현실 기술이 적용된 덕분입니다. 얇은 NFC 칩이 내장돼 스마트폰을 대면 목소리가 재생되는 우표도 있습니다. 넌 언제나 잘하고 있고 누가 뭐라고 해도 항상 소중한 사람이야.
이번 전시회는 서울 우표 박물관에서뿐 아니라 가상현실 세계인 메타버스에서도 진행됩니다. 첨단 과학기술과 만난 우표의 모습을 미리 엿볼 수 있는 대한민국 우표 전시회는 다음 달 20일까지 계속됩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슈퍼푸드 중 하나로 알려진 귀리는 건강 기능성 식품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요. 국내 연구진이 이 귀리의 새싹이 근육 감소증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김학무 기자입니다. 햇빛과 바람을 맞으며 자라는 초록빛 새싹. 귀리의 어린 싹으로 싹튼 지 2주 정도 지났습니다. 15 내지 20cm 정도 자라면 수확하는데 주스나 과자, 건강식품 등의 재료로 사용합니다. 이 공장에서는 귀리 새싹을 대량으로 수확해 씻은 뒤 갈아서 녹즙을 만듭니다. 이 녹즙에 특별히 많이 들어있는 성분은 뼈 건강에 좋고 항산화 작용이 뛰어난 기능성 물질. 농촌진흥청이 노화된 근육세포와 동물을 대상으로 한 실험 결과 이 물질은 근육 감소증을 개선하는 효과도 탁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육세포의 분화를 촉진하는 반면 근육세포의 단백질 분해는 막아 결과적으로 근육을 생성한다는 겁니다. 그 아토피 쪽으로 기술 이전을 받아서 관심을 가지고 시장에 진입을 했었는데 근감소 쪽에 효과가 있는 부분이 또 새롭게 밝혀져 가지고 시장 확대가 상당히 일어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농진청은 귀리 새싹의 근육 감소증 개선 효과 연구 결과를 특허 등록하고 관련 가공식품 제조 사업 지원에 나섰습니다. 재배하는 방법에 따라 이 핵심 성분을 높이는 기술을 앞으로 개발할 예정이고, 또 지금 현재는 일반 식품에 거치고 있는 이 새싹 귀리를 건강기능식품으로 앞으로 개발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번 귀리에 앞서 보리 새싹의 건강기능성 효과를 규명한 농진청은 앞으로 인삼과 더덕 등 다른 작물의 새싹에 대한 관련 연구도 폭넓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YTN 김학무입니다. 정부가 공공기관이 보유한 연금과 의료, 부동산 등 10대 분야의 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추경호 부총리 주재로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열고 민간과 공공기관 협력 강화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등이 보유한 MRI와 같은 개인 의료 영상이나 질병 데이터, 지역별 국민연금 수급자 정보 등이 익명화를 거쳐 차례로 민간에 건네질 예정입니다. 정부는 공공기관 데이터 개방 태스크포스를 설치해 민간이 원하는 데이터를 오는 11월부터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재활용 촉진에 위해 도입된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오는 12월 2일부터 제주와 세종에서 우선 시행됩니다. 환경부는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시기는 예정대로 올해 12월 2일로 하되 제주와 세종에서 우선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선도 지역에는 소비자들과 참여 매장에 탄소 중립 실천 포인트와 일회용컵 간이 회수 지원기 구매 등 강화된 인센티브가 제공됩니다. 정선화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선도 지역에서의 성과를 봐가며 제도 확대 로드맵을 마련해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세계 통상과 무역의 보편적 규범을 정하는 세계 최대 표준기구인 국제표준화기구 차기 수장으로 조성환 현대모비스 대표가 한국인으로는 처음으로 선출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열린 제44차 ISO 총회에서 조 대표가 차기 회장으로 선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조 대표는 오는 2024년 ISO 회장으로 취임할 예정이고 임기는 2년입니다. ISO는 다루는 국제 표준 수가 2만 4천여 건에 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표준기구로 회장은 총회와 이사회 의장으로서 의사결정에 큰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미국이 다시 한번 기준금리를 큰 폭으로 올리고 긴축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내면서 전 세계 금융시장이 휘청이고 있습니다. 달러 강세가 이어지는 데다 우리나라의 기준금리 인상 압력도 커지고 있어서 경기 둔화 우려가 점차 커지는 모습입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은 사실상 예고된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강력한 발언이 전 세계 금융시장을 자극했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연중 목표치에 접근했다고 매우 확신하기 전까진 금리 인하를 고려하지 않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미국, 유럽 등의 고물가 대응을 위한 고강도 금융 긴축이 가속화 되고 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 악화에 대한 우려도 더욱 커지면서 우리나라 경제에 들이운 먹구름은 점차 짙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강달러 현상이 커지면서 원달러 환율은 13년 6개월 만에 1,400원을 돌파했습니다. 고환율 현상이 이어지면 수입 물가 상승 등의 여파로 국내 물가를 잡기가 어려워집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5.7%로 전달보다 낮아졌지만 수입 물가 오름세가 계속되면 물가 상승세가 다시 확대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금리 인상 압박도 커지게 됩니다. 벌어지고 있는 한미 금리 격차로 자본 유출이 우려된다는 점도 변수입니다. 당분간 0.25%포인트씩 인상하겠다던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빅스텝 가능성을 열어놓습니다. 금통위원들과 함께 이러한 전제 조건의 변화가 국내 물가와 성장 흐름, 외환시장 등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 앞으로 기준금리의 인상폭, 시기, 경로 등을 금융위에서 결정해 나가겠습니다. 고금리는 부채 위험을 높이고 가계 소비를 위축시킵니다. 안 그래도 높은 환율로 수익성에 빨간불이 들어온 기업의 투자 심리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가계가 돈을 쓸 수 있는 여력도 줄어들고 주식이라든가 주택 가격과 같은 자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소비 심리가 더욱 위축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영향을 받아서 기업의 투자까지도 함께 둔화될 리스크가 커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환율과 고물가, 고금리 등 3고 현상이 악순환을 반복하면서 경기 둔화 압력이 전방위적으로 커지는 모습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추가 금리 인상 예고와 집값 하락세로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가 8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최악의 주택거래 절벽 현상이 지속하는 가운데 집 살 사람은 자취를 감추고 팔 사람만 많은 상황이 더욱 심화된 것입니다. 한국부동산원 조사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는 지난주 80.2보다 낮은 79.5를 기록하며 지수 80선이 무너졌습니다. 매매 수급 지수가 기준선인 100보다 낮을수록 시장에 집을 팔려는 사람이 사려는 사람보다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번 주 지수는 2019년 6월 넷째 주 이후 3년 3개월 만에 가장 낮은 것이며 지난 5월 첫 주 조사 이후 20주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공격적 기준금리 인상을 이어가는 가운데 미국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세계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10월 이후 최고치를 새로 썼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현지 시각 22일 미국 국책 모기지 업체 프레디맥의 시장 조사 결과 최근 한 주간 30년 만기 고정금리식 모기지의 금리 평균이 전주보다 0.27%포인트 오른 6.29%로 집계됐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5주 연속 상승세인데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유동성 강세가 이어지던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2.88%에 불과했습니다. 장바구니 물가가 치솟자 대형마트와 편의점이 무한 할인 경쟁에 돌입했습니다. 대형마트에선 못난이 채소와 과일 할인 판매에 이어 반값 상품 판매가 잇따르고 편의점에선 마감 시간 할인 인기가 뜨겁습니다. 이승윤 기자가 현장 다녀왔습니다. 요즘 비싸도 구하기조차 힘든 김장용 배추를 세 포기에 15,000원에 파는 행사. 주부들이 너도 나도 반색하며 몰려듭니다. 품질은 괜찮지만 외관에 흠집이 있는 채소와 과일을 반값 혹은 40% 할인 가격에 파는 코너도 인기 만점입니다. 좋죠. 네.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흠집 생긴 것도 판매할 수 있고 또 그런 거를 일찍 사용할 수 있을 때는 또 사서 사용하고 그럴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바로 먹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주 바람직하고 서로 윈윈하는 그런 케이스가 되는 것 같아요. 이에 질세라 또 다른 대형마트는 가공식품 위주로 할인 행사를 진행 중입니다. 지난 6월 반값 치킨이 돌풍을 일으킨 이후 샐러드와 비빔밥, 탕수육에 이르기까지 할인 맞대결을 펼쳤던 대형마트들은 이제 피자로 가성비 경쟁에 들어갔습니다. 부대찌개와 밀푀유 나베 등 집에서 가열만 하면 바로 먹을 수 있는 밀키트 제품들도 최대 40% 할인된 가격에 팔고 있습니다. 야채 소량으로 소분되어 있어서
많이 안 사도 저희가 안 버리게 돼요. 따로따로 사면 다 버리게 되거든요. 밀키트는 소분돼 있으니까 한 번 먹고 네,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마감 시간 할인도 지갑이 가벼워진 소비자들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한 대형마트에선 저녁 7시 이후 많게는 50%까지 즉석 조리 음식을 할인 판매했더니 매출이 24%나 증가했습니다. 편의점에선 마감이 임박한 식품을 저렴하게 파는 코너의 이용객이 크게 늘었습니다. 지난달 물가 상승률이 1년 전보다 5.7% 상승하며 가계 부담이 커져 짠물 소비가 늘어난 탓입니다. 대형마트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다른 마트에서 더 싸게 사면 차익을 적립해주는 최저가 보상 경쟁에 돌입했습니다. 유통업체들은 수익성 감소에 대한 불안감은 물론 존재하지만 고물가 시대에 물가 안정에 기여한다는 긍정적인 이미지 형성 효과가 큰 만큼 당분간 무한 할인 경쟁을 이어나간다는 계획입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우리나라 35개의 대축제 가운데 하나인 밀양 아리랑 대축제가 경남 밀양에서 열렸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3년 만에 열리기도 하고 유네스코 인류 무형 문화재로 등록된 지 10년 만이라 더욱 뜻깊습니다. 박종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선선한 가을바람이 부는 강변에 마련된 무대. 화려한 불꽃이 밤하늘을 수놓으며 본격적인 축제의 시작을 알립니다. 코로나19 여파로 3년 동안 열리지 못한 밀양 아리랑 대축제에 서막이 올랐습니다. 좀 오랜만에 사람 사는 것 같고 일상으로 돌아온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아이랑 즐길 거리도 많고 즐거운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밀양 아리랑 대축제는 1000개가 넘는 전국의 축제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가 35개만 지정한 대축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축제의 대미는 밀양강 오디세이. 밀양 아리랑과 밀양을 대표하는 과거와 현재의 인물과 사건을 뮤지컬 형태의 독창적인 기법으로 연출한 공연입니다. 전문 배우와 시민 1000여 명이 참여합니다. 단순한 공연을 넘어 밀양 공동체의 힘과 연대, 또 협력의 정신을 지역 주민들이 공유하는 장이 되는 겁니다. 밀양 오디세이가 밀양의 정신과 밀양의 역사, 밀양의 얼을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공연이라서 너무 뜻깊고 감명 깊습니다. 대표 공연 외에도 창작 뮤지컬 공연 등 8개의 주제형 프로그램이 펼쳐지고 밀양의 전통 보존을 주제로 백일장 대회, 미술대회, 궁도대회 등 8개 경연 행사도 이어집니다. 특히 올해는 밀양 아리랑이 강원도 정선 아리랑, 전남 진도 아리랑과 함께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등록된 지 10년입니다. 이를 기념해 밀양과 정선, 그리고 진도 등 3대 아리랑이 모두 모이는 축제도 다음 달 14일부터 사흘 동안 열립니다. 아리랑을 주제로 한 대한민국 문화의 달 행사가 우리 밀양에서 개최됩니다. 아리랑의 유네스코 인류 무형유산 등재 1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입니다. 세계 속의 밀양 아리랑을 주제로 한 밀양 아리랑 대축제는 오는 25일까지 이어집니다. YTN 박정혁입니다. 생애의 4분의 3을 좁은 수족관에 갇혀있던 고래가 갑자기 광활한 대양으로 보내진다면 적응하기가 결코 쉽지 않겠죠. 수족관 생활 17년 만에 야생의 바다로 돌아가는 준비를 하는 돌고래 비봉이의 힘겨운 적응기를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비봉이는 총 5단계의 훈련 과정을 거쳐 제주도 인근 해역에 최종 방류될 예정입니다. 비봉이는 어렸을 때 포획이 되었고 또 수족관 생활이 상대적으로 깁니다. 즉 야생의 기억을 이미 잃어버렸을 수 있다라고 우려할 수 있는 거죠. 포획되기 이전에
바다에서 몇 년간 살 때 같이 살았던 동료들이 지금도 이곳 대정읍 앞바다에서 계속해서 발견이 되고 있어서 다시 만나게만 한다면 야생의 본능이 다시 비봉이에게서 되살아나지 않을까. 가두리 주변에서 이런 야생개체들이 왔다 갔다 함으로써 기본적인 동조 행동이라든가 소리를 내면서 서로 이제 교감이라든가 무리들이 내는 소리를 냈기 때문에 비봉이 이치해서 그 수중천기에 이제 소리가 잡힌 거거든요. 새소리 나죠. 휘바람 소리 되고 새 소리 같기도 하고 이제 이거죠. 혼자라는 건 진짜 힘들거든요. 방류가 이제 퍼시픽에 3마리를 하려고 했었어요. 큰 돌고래 2마리는 방류 안 하더라도 훈련을 좀 같이 하고 비봉을 보내놓고 2마리는 다시 뭐 다른 수족관을 옮겼으면 해가지고 제가 굉장히 큰 그 바람이었는데 자유롭게 살고 불법 포획 같은 거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비봉이가 수족관에서 살았던 시간이 길었는데 다시 바다로 돌아와서 그 시간보다 더 오래 살다가 좋은 마지막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인간이 해줄 수 있는 거는 얘를 최대한 환경에 적응할 수 있게끔 모든 것을 해주는 거죠. 그 이후에는 너도 좀 살려고 나중에 가면 노력해야 된다. 동료들과 잘 어울리고 먹이 사냥도 따라하고 이렇게 하길 바라는 거죠. 피렌체가 메디치를 낳았지만 메디치 없이는 피렌체도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르네상스 시대 대표적인 문화예술 후원의 큰손으로 잘 알려진 메디치 가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네, 오늘 사이언스 인 아트에서는 메디치 가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박수경 디렉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르네상스 시대 작가들의 그 전시회를 가보면 꼭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게 바로 이 메디치 가문이더라고요. 메디치 가문의 이름을 따서 이 메디치 효과라는 말도 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말인가요? 네, 이 메디치 효과는 경제 용어이기도 한데요. 이 서로 무관한 영역의 지식이 결합돼서 혁신이 일어난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 1 더하기 1은 2보다 더 많은 것을 만들어낸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 미국의 프란스 요한슨이라는 작가가 쓴 메디치 효과라는 책에서 처음 등장한 표현인데요. 물어보신 것처럼 메디치 가문과 연관된 말이고요. 이 메디치 가문이 문화예술 전반과 더불어서 과학이나 철학 같은 아주 광범위한 분야들을 후원했기 때문에 그 중심에 있던 메디치 가문을 하나의 매개로 생각해서 만들어진 표현 같습니다. 네, 문화예술을 포함해서 다양한 분야에 후원을 한 곳이 바로 메디치 가문인데 그렇다면 이 메디치 가문의 후원을 받은 예술가로는 누구를 꼽을 수가 있을까요? 네, 아마 이름만 들으면 다 아실 법한 대표적인 예술가들이 있습니다. 네. 바로 레오나르도 다빈치, 또 미켈란젤로, 보티첼리, 그리고 천문학자이자 수학자로도 잘 알려진 갈릴레오 갈릴레이도 바로 메디치 가문으로부터 후원을 받았습니다. 네. 한 명도 모르는 분이 없을 정도로 정말 대단한 예술가들을 후원한 집안인데, 자, 그런데 메디치 가문이 르네상스 시대의 그 피렌체 도시 자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조금 더 설명해 주시죠. 네, 앞서 이야기한 미켈란젤로나 레오나르도 다빈치, 또 보티첼리, 라파엘로 같은 거장들뿐만 아니라 갈릴레오 갈릴레이나 단테, 마키아벨리 같은 당대 최고의 과학자, 철학자, 작가 등의 위인들을 대거 배출한 곳이 바로 피렌체죠. 네. 이들의 그 또 하나의 공통점은 바로 르네상스 시대에 활동했다는 점도 있는데요. 이 르네상스 시대는 그야말로 천재들이 쏟아져 나온 시기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이 피렌체는 이런 르네상스를 이끈 본거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서양의 문화예술의 뿌리이기도 합니다. 이 피렌체가 오늘날에는 인구 30만 명 정도 되는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은 도시인데요. 이 르네상스를 주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당시 타 유럽 국가가 농업 중심의 봉건 체제였다면 이 피렌체는 상공업의 시민 계층이 중심이었고 문화예술과 정치 관련된 지식 수준이 상대적으로 뛰어났다고 알려져 있고요. 또 이 밖에도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 피렌체에서 문화예술이 유독 발달되었다고 봅니다. 네, 서양 문화예술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이 피렌체에서 메디치 가문의 영향력은 어땠습니까?
네, 먼저 당시의 피렌체는 오랫동안 권력 다툼이 있어 왔는데요. 이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웠던 시기에 메디치 가문이 피렌체로 이주를 오게 됩니다. 예. 이 메디치 가문이 본격적으로 피렌체를 지배한 시기는 15세기부터 18세기까지인데요. 사실 메디치 가문이 애초부터 크게 부유하거나 높은 신분을 가지고 있던 건 아닙니다. 이 조반니 디 비치 메디치가 은행업으로 크게 부를 축적하면서 가문이 급격하게 성장하게 된 건데요. 1421년에는 피렌체 최고 통치자인 곤팔로니엘에 선출되기도 합니다. 이 조반니는 권력을 가진 후에도 귀족들보다는 오히려 평민의 입장에서 목소리를 냈고요. 그러면서 또 교황청의 지지도 받았다고 합니다. 이 메디치 가문에 대한 긍정적인 여론 때문에 당시 유럽의 귀족들이나 왕가들은 메디치 가문이 운영하는 은행을 신뢰했다고 하고요. 이 교황청의 주 거래 은행이 되기도 합니다. 15세기에 이미 유럽 최고의 은행을 선점하게 되고요. 그 외에도 상업이나 다른 사업을 통해서도 많은 부를 축적합니다. 최고 전성기 때 메디치 가문의 자산이 지금의 가치로 약 140조 원이 넘는다고 추정되는데요. 특히 피렌체뿐만 아니라 타 유럽 국가의 명문 가문과도 교류하고 또 혼인을 맺기도 하면서 안팎으로 세력을 넓혀 나갔습니다. 네. 부와 명예와 또 권력까지 모두 거머쥔 그야말로 최고 명문가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렇다면 메디치 가문이 언제부터 왜 문화예술을 후원하기 시작한 건가요? 네, 우선 메디치 가문의 문화예술 후원의 역사를 간단하게 훑어보면요. 앞서 이야기한 조반니부터 이미 예술가들을 후원했습니다. 네. 요즘 국내 미술 시장이 이전에 비해서 호황기를 맞이하면서 미술품 수집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처럼요. 이때 피렌체 또한 문화예술 분야가 발달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의 영향도 있었고요. 또 가문이 쌓은 부와 권력을 정치적, 군사적 세력 확장을 위해서 쓰는 대신에 문화예술을 후원하면서 르네상스라는 황금기를 지배한 점에 주목할 수 있겠습니다. 예. 이 메디치 가문은 원근법을 최초로 회화에 적용하면서 서양 미술사의 근간을 만든 마사초를 포함해서 수많은 예술가들을 지원했고요. 또 조반니 디 비치의 아들인 코시모 디 조반니 데 메디치도 중요한 인물인데요. 이 코시모는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를 보고 배웠기 때문에 경영과 정치는 물론이고 문화예술에도 굉장히 조예가 깊었다고 합니다. 이 외교 정책에도 뛰어나서 피렌체의 국부라고 불리울 정도로 칭송받는 존재였는데요. 코시모는 아버지인 조반니가 지원했던 예술가들은 물론이고 더욱 많은 예술가들을 지원했습니다. 네, 아버지에 이어서 아들까지 예술가들을 후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메디치 가문의 후원은 계속해서 이어지나요? 네, 코시모의 아들인 피에로 그리고 피에로의 아들인 로렌초 디 피에르 데 메디치가 이어서 권력을 세습받습니다. 이 로렌초 시기가 바로 피렌체 문화예술이 최고의 번영을 이루는 시기인데요. 이 로렌초가 메디치 권력을 이어받았을 때가 20살의 나이였는데요.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예술적인 안목이 특출났기 때문에 위대한 예술가들을 훌륭하게 후원했습니다. 그중에는 잘 알려진 미켈란젤로도 있고요. 또 로렌초가 미켈란젤로를 양자로 삼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로렌초가 예술품 수집을 즐기기도 했는데 사실 그것보다도 예술가를 후원하는 걸 더 좋아했다고 알려져 있고요. 이 동시에 본인이 직접 시를 쓰기도 할 정도로 예술에 푹 빠져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메디치 가문은 18세기까지 르네상스 문화예술계를 물심양면으로 크게 후원합니다. 예. 네, 대를 이어서 후원하는 모습인데 대표적으로 소개해 주실 만한 후원받은 작가는 또 누가 있을까요? 네, 로렌초는 비너스의 탄생 작품으로도 잘 알려진 산드로 보티첼리도 적극적으로 후원했는데요. 특히 보티첼리의 코시모 메디치의 메달을 든 남자의 초상이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이 작품에 등장하는 모델의 신원이 정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로렌초를 모델로 한 작품이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또 비너스의 탄생에 등장하는 여성은 로렌초의 동생인 줄리아노의 연인이기도 했던 시모네타가 모델인데요. 이 시모네타를 보티첼리가 짝사랑했다고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참 재미있는 얘기 또 대단한 얘기가 묻어있는 그런 이제 가문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지금 현재 위상은 어떤지 궁금한데 지금도 남아 있습니까? 네, 아쉽게도 메디치 가문은 1743년 그 마지막 혈통이었던 안나 마리아 루이자 데 메디치가 세상을 떠나면서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네, 메디치 가문이 소유하고 있던 막대한 재산과 예술품들은 피렌체 밖으로 반출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모두 피렌체에 기증됐고요. 사실 그보다 더 전인 1494년에 그러니까 로렌초가 43세의 나이로 세상을 뜬 지 2년 뒤인
2년 뒤에 이미 메디치 은행은 파산했는데요. 이 로렌초는 문화예술에는 아주 조예가 깊고 안목이 뛰어났지만 경영적으로는 크게 재능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고 하고요. 코시모 데 메디치는 일찍이 사람이 사라져도 예술은 남는다라는 명언을 남겼다고 전해집니다. 네, 그야말로 피렌체와 메디치는 뗄래야 떼놓을 수 없는 사이 같은데 실제로 이 미술 시장에서 메디치 가문과 같은 역할을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까? 네, 보통 이 미술품을 수집하고 작가를 후원하는 아트 컬렉터가 있는데요. 아트 컬렉터가 바로 이런 메디치 가문의 역할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이 아트 컬렉터의 역할이 미술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하기도 한데요. 작가와 작품의 가치를 알아보고 후원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100% 오로지 투자 목적이다라면 좀 다른 이야기겠지만 보통은 컬렉터가 작가의 작품을 소장하고 또 노출하고 홍보하면서 작가의 성장에 일조하는 경우도 있고요. 국내외 컬렉터 중에는 자신의 미술품 컬렉션에 어떤 테마를 정해두고 컬렉팅을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국립현대미술관에 기증된 이건희 컬렉션도 국내외 미술사에서 유의미한 작품들이 많기 때문에 이 미술관 측에서 연구에 큰 도움이 될 예정이라고 감사를 표했던 것도 이 기관을 넘어서 한국의 미술사 연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정도의 컬렉션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네. 자, 오늘은 네로라 하는 예술가들의 둥지가 되어준 메디치 가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더불어서 예술가가 재능을 꽃피울 수 있는 환경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게 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자, 사이언스 인 아트 박수경 아트 디렉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과학자들이 정적이거나 활동적인 성향 등 개개인의 활동성에 영향을 주는 유전자를 새로 발견했습니다. 서울대 등 전 세계 51개 공동 연구진은 70만 명을 대상으로 수영과 조깅 등 운동을 하는 시간과 정적으로 머무는 시간을 설문조사한 결과와 이들의 DNA 분석 결과를 종합해 신체 활동성과 관련 있는 DNA 영역 99개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이제까지 신체 활동성이 유전자에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은 알려졌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유전자가 관련이 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며 이번 연구에서 이들을 새롭게 발견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추가 연구 결과 고강도 운동을 하면 뇌 특정 부위와 골격근에 변화가 생기면서 DNA 발현이 바뀌는 것도 관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출범한 국가마우스 표현형 분석사업단이 지난 9년간 4세대 유전자 가위로 만든 유전자 변형지 300여 종을 국내에 공급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서초구 엘타워에서 국가마우스 표현형 분석사업단의 두 번째 성과 전시회를 열고 유전자 변형지와 관련한 성과를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날 사업단은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위해 자체적으로 개발한 G모델 4종을 대량 생산하는 체계를 확립하는 데도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를 바탕으로 2020년부터 실험기관에 코로나19 G모델을 안정적으로 공급해 50여 건의 실험을 진행하고 실험 정보를 수집 분석하는 시스템도 구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가 디지털 전환 분야에서 국가 연구개발 투자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지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서울 양재동 더케이 호텔에서 제1차 국가연구개발 투자혁신 콜로키움을 열고 인공지능 분야를 중심으로 국가 R&D 투자혁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주영창 과기정통부 혁신본부장은 정부 R&D 투자가 민간 투자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 탄소 중립과 양자기술, 미래 국방 등 핵심 기술 분야에 대한 콜로키움도 개최할 방침입니다. 일본이 소행성 류구에서 채취한 시료에서 지구 생명체의 구성 요소를 함유하는 물방울이 확인됐습니다.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는 류구 시표를 조사 중인 도호쿠대 연구팀이 류구 암석 알갱이 결정에서 유기물과 염분을 함유한 탄산수 형태의 물방울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발견된 물방울이 류구가 떨어져 나온 무체 소행성에 있던 걸로 추정된다며 이 같은 소행성들이 지구에 충돌하면서 지구의 염분과 유기물 등을 제공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류구는 지구에서 3억 킬로미터 정도 떨어진 지름 약 1km의 소행성으로 지난 2020년 12월 일본의 소행성 탐사선 하야부사 2호가 류구 표면 시료 5.4g을 캡슐에 담아 지구로 가져왔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야외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동안 야외라도 50명 이상 모이거나 스포츠 경기를 할 때는 마스크를 써야 했는데 이제는 벗어도 되는 겁니다. 다만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코로나 확산과 독감 유행을 우려해서 당분간 유지키로 했는데요. 느리지만 신중하게 한 걸음씩 나아가다 보면 안전하고 자유로운 예전의 일상을 완전히 되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